김민석 총리는 분명 지방선거 이후 사의를 표명할 거라는 보도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중 대부업 관련 질타를 하더니 이 해결 방안을 김민석에게 모색하라고 지시합니다. 설마 사표 수리를 안 하겠다는 시그널일까요? 실제 그 장면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써져 있긴 한데 장기 연체 채무 청산하는 거 그거는 어쨌든 최대한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각 금융기관들이나 뭐 추심업체 그다음에 뭐 대부업체 이렇게 지금 막 팔려가지고 가지고 있는 건 막 10몇 년씩 20몇 년씩 된 거 많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네, 그거를 이미 매각된 거. 7년 이상 그 5천만 원 이하는 저희들이 다 뽑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씩 갖고 있는지를 다 그 업권별로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업권별이랑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제일 진도가 안 나가는 부분이 대부업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래 채권자가 아니라 몇 번 걸쳐서 마지막 단계로 간 건데 여긴 자기들이 그걸 돈 주고 샀다고 그러기 때문에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잘 안 되는데 그게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이 지금 이제 마지막 단계 대부업체까지 간 경우에는 대개 원금의 1~2% 선 아니에요? 실제 거래되는 그 가격이? 근데 이게 한 건 한 건이 아니라 한 건이 아니지. 그러니까 묶어서 전체로. 네, 묶어서 하다 보면 저희들이 이제 요번에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 5%로 매입을 해주는 거거든요. 5%로. 5%면 상당히 꽤 비싸게 싸준 건데. 근데 지금 대부업체들에 가 있는 거는 되게 막 10년, 20년씩 막 넘은 거잖아요. 전에 넘겨놓은 거. 그걸 계속 연장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추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20년 뭐 심지어 한 30년 가까이 된 것도 있을 텐데 그거 뭐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못 갚고 있는 사람들이 신용불량 감소하면서 못 갚는 사람들이 지금 갚을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금의 1%, 2%로 거래되는 건데 그거를 그 사람들도 살 때 싸게 샀는데 약간만 더 비싸게 주고 정부가 매입하려고 했는데 안 판다 그 말이에요? 네,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상위 한 30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 15개는 저희들이 이제 참여하기로 해서 거기는 됐는데 나머지 15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더 그게 수십조 원 될 텐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16.4조 원이었기 때문에 16.4조 원이라서 아마 대부업권은 한 4점 몇 조 원 정도 제일 많습니다. 아, 전에 내가 알기로는 뭐 그게 장기 연체 채권액이 원금 기준으로 한 5, 60조 원 된다 그랬는데 많이 정리된 모양이죠. 네, 네. 예. 하여튼 이게 그중에 뭐 아주 능력 되는데 안 갚는 사람이 혹여 있을지 몰라도 그건 극히 소수고. 말씀하신 7년 이상 정도 되면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상환 능력이 없는 거죠. 네, 떨어진 분들이 대부분. 이게 일부에서 무슨 그러면 뭐 빚 갚고 버티면은 면제 준다는데 한번 견뎌보자 이런 도덕적 해이 얘기도 하던데 취직도 못하고 계좌도 개설을 못하고 경제 활동을 못하는 걸 수년간 하면서 돈 있으면서 버티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해 주셔갖고 지금 특히 이제 은행권이라든지 제도권 금융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특수채권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이 7년이 안 됐는데도 소각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고요. 좀 분위기들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융위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하나 가지고 있는데 며칠 전에 그 기사를 보니까 일가족이 뭐 자살했다면서요. 근데 그 유서에다가 빚 때문에 죽는다 그랬다면서. 빚 때문에 죽을 정도면 사실 빚 못 갚을 사람이거든요. 가족들 끌어안고 죽을 정도면.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거는 사실 그 파산 면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정도면 사실 법원에 신청만 하면 다 파산 면책을 해주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몰랐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착하게 내가 빚을 졌으니까 죽을 때까지 갚아야지. 근데 도저히 못 갚겠다. 차라리 죽자 이래서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 자기 혼자만 죽은 게 아니라 일가족 끌어안고 같이 죽은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제도적으로는 사실 그런 경우에 파산 신청을 하든지 뭘 하면 채무 조정을 신청하든지 하면 다 정리해 줄 수도 있는데 죽을 지경이면 안 해줄 리가 없잖아요. 진짜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면. 근데 그 방치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각 부처 중에서 이 문제 담당이 어디입니까?
그 개인 파산 회생 관리하는데요. 네, 법적으로 사법적 절차는 법무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을 다루고요. 아니 그 법률에서 업무는 그런데 네, 그 전 관리 단계에서 업무. 네, 그 전 단계에서 그 사적으로 조정하는 거, 금융기관 조정하는 거는 신용회복위원회라고 그래서요. 거기서 그건 사적으로 금융위 소관인. 네네 채무조정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매년 한 10만 명, 20만 명씩 하고 있고요. 개인 회생. 그건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에만. 네. 예를 들면 개인한테 빚을 진 경우도 법원에서 파산하면 면책까지 해주잖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진짜 능력이 없는 게 증명이 되면 있는 거 다 정리하고. 근데 이거를 지금 계속 일가족 집단 자살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뭐 특별한 뭐 기구를 만들든지 뭐 조사를 하든지 해서라도 이거 좀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빚쟁이 빚 때문에 죽는다 이런 소리 안 나오게. 왜 죽습니까? 죽기는. 그것도 자기만 죽는 것도 아니고 일가족이. 그 지금 내가 보니까 방치되어 있는 것 같네 보니까 이런 경우. 금융기관 채권, 장기 연체 채권은 어쨌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개인 부채 뭐 등등에 대해서는 어딘가가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인데. 이거는 우리 총리께서 한번 챙겨보실래요? 시스템을 좀 만들든지. 현실적으로는 금융위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금융위하고 상의를 좀 해서 안을 짜보겠습니다. 이게 개인 채무 이제 뭐 자살하고 뭐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몰리는 경우는 금융기관 부채보다는 개인 부채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그 신용회복위원회에 오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봐갖고 여기서 할 수 있으면 여기서 하고 그게 이제 말씀하시는 개인 채무라든지 저쪽으로 가는 게 더 효과적이다 싶으면은 저쪽으로 연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지금 네. 총리께서 맡고 계신 그 자살 연구안 돼 있죠. 네, 자살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사실 이런 유행이 많거든요. 자살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빚쟁이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사회에는. 그렇습니다. 너무 가혹해서 그러거든요 이게.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빚 때문에 죽는다 그럽니까? 그 법원에 신청해서 탕감하면 되는데 면책하고 파산하고 면책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매우 부도덕한 행위로 나쁜 행위로 자 공격하고 뭐 부도덕하다 그러고 하니까 그냥 끙끙거리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비정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뭐 예를 들면 그냥 드림센터처럼 우리가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 먹는 거 굶어가지고 배고파서 죄 짓고 남의 물건 훔쳐서 감옥 가고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건 아무나 주자 그냥. 전국에 수백 개 만들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빚에 쪼들려가지고 못 살겠다 싶으면 그 신고하면 해결해 주는 그런 뭐 기구를 만들든지 뭐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빨리 한번 좀 방안과 현재 상태를 좀 더 네. 점검해 본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예. 사중간에 이게 우리나라는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고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산재로 죽고 자살하고 물에 빠져 죽고 여름에 재난 문제도 행안부 소관이긴 할 텐데 하여튼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맨날 빠진 자리에서 빠져 죽거든요. 네네. 어쨌든 거기는 인력을 뭐 추가 배치하든지 몇 달간 아예 사람을 많이 고용해서 하든지. 네, 그 추가 조치 취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또 뭐 다슬기 죽다 죽었다고 그러던데. 며칠 전에 또 있었습니까? 네. 뭐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번엔 여름이 좀 더위가 빨리 와가지고 물에 들어가서 예. 빠져 죽은 사람 1명, 다슬기 짚다 죽은 사람 1명 내가 보고서에서 봤거든요. 어쨌든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좋겠어요. 각 부처에서 각각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시다타파 TV에 있었던 영상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부터 보죠. 아무리 동생이지만 서민들을 대상으로 대부업을 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부도덕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공직자로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대상으로 그렇게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거짓말을 막 한다는 거에 화가 나고요. 자, 누나가 제보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누나라는 분, 김용남의 친누나라는 분은 심성이 굉장히 착하고 올바른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중간중간 나와요. 그래서 어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적인 같은 감정 때문에 뭐 이런 부분보다는 김용남은 위험하다. 김용남 같은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안 된다. 이 뜻이 더 큰 걸로 보여요. 자, 김용남이 누나한테 차명 운영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목 보겠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이 100%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만사무사거든? 이게 1년에 한 3, 4억 정도 이익이 나요. 대부업체는 뭐 장사가 조금 잘 될 때도 있고 덜 될 때도 있고 그런데 뭐 한 3, 4억 정도 이익이 나. 뭐 그래서 배당은 뭐 어차피 다 내 거니까 배당은 그동안은 안 했는데. 근데 얘는 그러면 연매출 3, 4억이 나오면은 매출이 아니고 이익이 뭐 순이익이 3, 4억이라고? 100% 지분을 갖고 그 대표가 누가 돼 있는데? 우리 사무실 직원 이름으로 돼 있지. 농업회사고. 농업회사 법인? 그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고? 우리 사무실 직원 이름만 불려서 대표이사를 하는 거야. 자, 누나한테 차명 운영이라는 걸 설명을 하는 대목이에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동생하고 누나가 통화를 하면서 더 차명 운영에 대한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옵니다. 야, 근데 무슨 대부업을 하냐 또 정치하는 애가. 아이 뭐 딴 사람 앞에 두고 뭐 하는 거지. 그거 어떻게 통해서 돈놀이를 하냐? 아니 부동산 제2금융도 안 되는 사람들 부동산 자꾸 하는 거야. 아우, 그거 참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뭐 자기 이름 안 들어가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지. 그러다 그거 이름 내세운 사람이 들고 튀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 이름 내세운 사람이 난데. 아, 뭐야? 아, 네가 사장으로 있는 거야 그러면? 바지 사장은 따로 있고 투자한 게 이제 내 이름으로 돼 있는 농업법인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또 투자를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 이름을 낸 게 난데, 자, 동생이 농업법인 차명운영, 만사무사 대부 차명운영, 누나한테 설명을 해줘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자, 그리고 또 아주 위험한 대목, 김용남의 욕심,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산으로 땅이 좀 있었나 봐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김용남을 믿지 못하는 누나의 말도 좀 등장을 하고 탈세를 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죠. 성남과 화성 땅을 다 여기도 농업은 안 되니까 농업회사 법인으로. 유산을 받는 거는 여기서 매매가 안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건 상속등기는 상속등기 했다가 그냥 거의 공시지가 비슷하게 넘기는 거지. 왜냐면 그거를 여기서 이문이 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그럼 상속은 네 이름으로 단독으로 받고 그러다 나중에 딸 소리 안 할게. 그러니까 일도 넘겨서 여기서 나오는 1년에 몇 억씩 나오니 그걸 모아서 개발을 해서 제값받고 팔게 되면 나눠주겠다고? 팔게 되면 지분대로 배당으로 가져가던 아니면 그냥 직원으로 등재를 해놓고 월급 형태로 뭐 한 달에 뭐 500이 됐던 1000이 됐던 그 형태로 가져가도 되고 그거는 뭐 원하는 대로 나중에 뭐 100% 갖고 있단 말이야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지분을 10% 줄 테니까 10% 주고 부동산은 다 일로 넘긴단 말이야. 그때는 그냥 거의 공시지가로 그러니까 상속 재산 계산한 거의 그 가격으로 그냥 넘길 거야. 왜냐면 뭐 거기서 양도소득세를 또 낼 필요가 없으니까 부동산은 다 이 법인으로 넘기고. 자, 유산으로 받은 땅을 농업법인으로 넘겨서 개발을 해서 제값받고 팔고 나서 나누자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탈세죠. 근데 김용남 친누나는 나중에 딴소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김용남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가 높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용남이 누나도 대부업체를 차리라고 꼬셔요. 내 앞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서 몇천만 원씩 넣을 테니까 나보고 약간씩의 수수료를 먹어라 이 소리네? 그렇지. 내가 취업 많이 시켜줬다 지금.
아버지도 여기서 지금 월급 받고 있는 거 아니야. 재수도 여기서 월급 받고 있는 거고. 계좌에 내가 월 200씩 넣어줬던 게 뭐 남은 게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장 정리 안 해서 모르겠는데 한 150만 원씩 줬던 거. 그게 쌓여서 몰라 이게 한 4, 5천만 원 있나 모르겠다. 통장 정리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한 8, 9천 정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 아버지가 몇 억이 있었어. 진짜 김용남 대단한데요. 일단 누나한테 바지 사장을 해라, 명의만 빌려줘라, 이걸 또 제안을 해요. 근데 누나는 이걸 안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190만 원씩 줬던 거, 그래서 쌓여서 지금 4, 5천만 원 있나 통장 정리를 안 해봐서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동생의 얘기는 뭐죠? 8, 9천만 원 있어. 아버지 원래 몇 억 있었어. 그거 까먹고 8, 9천 있어. 네가 준 돈으로 쌓인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죠. 동생과 김용남의 대화에서 동생이 굉장히 뚱하죠. 굉장히 뚱합니다. 이거 김용남 진짜 사람 아니에요. 진짜 사람 아닙니다. 자, 누나 목소리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용남이가 뭐 그 수수료라든지 이런 거 제안한 거 한 개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제안도 받아들이거나 10원 한 장 김용남 씨부터 받은 적이 없다는 거. 이런 한 장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 아까 명의를 걸고 수수료 받으라는 거냐, 이게 대부업체에 또 하라고 제안을 했다가 누나는 안 한다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김용남 동생의 와이프 재수 씨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아니 용남이 말하려면 뭐 아버지도 하고 옳기도 하고 있다며 아니야? 아버님은 그러니까 여기에 등재해서 그 급여 쪽으로 나가요. 그 19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매달 아버님 통장으로. 그리고 이제 그 재직 중인 걸로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생활비를 느낌에 그렇게 하시는 건데 아무튼 190 정도 매달 나가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작년 그러니까 12월에 뭐 이제 연락이 오셔갖고 사실 저한테 이제 100만 원씩 급여조를 해가지고 해서 이제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제가 원래는 100만 원 받고 이제 그대로 하는 걸로 신고했다가 제가 아무튼 200만 원 정도 추가를 몇 달 전부터 해서 그러니까 300 정도 급여 신고가 돼 있는 거죠. 그렇게 올려서 그 수수료를 제가 다시 뺏겨주는 거예요. 이제 200만 원은 원래 제가 받을 돈이 아닌 돈은 그 이자 내느라고. 아무튼 또 오빠가 이제 대출을 이렇게 오빠 명의로 받았어요. 이제 여기에다 돈 넣는다고. 그러니까 사실 오빠는 그냥 형이 얘기한 거니까 한 거죠. 전에 이런 쪽은 진짜 오빠도 별로 이렇게 관여를 전혀 안 돼 있는데 아무튼 오빠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니까 오빠가 이자를 내잖아요, 매달. 그러니까 그 이자예요, 그대로. 그 200돈이. 순대가 대표로 되어 있다며. 여기 이 중개업 말고 아무튼 지금 좀 뭐 복잡한데 농업법인 1호라고 또 있어요. 그거를 대표자로 세워서 놨어요, 오빠를. 지금 오빠는 머리가 좀 사실은 아플 거예요. 아무런 그거 오빠한테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형님 아무튼. 자, 재수 씨도 취업시켜줬다 이렇게 자랑하듯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세금 떼고 87만 얼마를 뭐 받은 것 같아요. 그거 받고 근데 추가로 200을 더 주는 걸로 해놨다. 근데 그 200은 페이백, 다시 돌려줘, 이자 내는 걸로. 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위장 취업에다가 이거 탈세예요. 급여로 책정해서 비용 처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로 다시 돌려받아서 이자 내는 데 썼다.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자, 그리고 정말 충격받았던 내용은 이 대목이었습니다. 김용남의 동생이 김용남에 대해서 너무너무 심하게 말을 하는데, 내용을 좀 들어보면 이거는 최근에 있었던 통화로 보여요. 왜냐하면 김용남이 악어의 눈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최근인 걸로 보이는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내 입으로 5억 2년 동안 쓰면서 100만 원 세금 떼고 87만 9천 원. 너 이름으로 5억을 썼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니 공동명의로 10억 빌려서 자기가 썼으니까 10억을. 그러니까 세상에 고맙다는 얘기다. 너 그거를 왜 해줬어? 아니 해달라니까 해줬는데 내가 그렇게 돈 써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는
콧방귀도 안 끼던 게 자기가 돈 필요하니까 그리고 20억짜리 내가 보증 쓰면서 세상에 고맙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못 들었어 이 X한테 내가 이 X한테 진짜로. 너 애들 듣는 데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아이 이 진짜 인간 같지 않은 X한테 내 정말 20억은 또 뭐야? 10억 빌려서 걔 어디다 썼나? 보증을 내가 서가지고 20억을 빌렸다고 그 자체가. 근데 고맙다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못 들었었네 이씨. 진짜 야 잘 컸다 이 말들 한마디도 못 들었어 이씨. 내가 진짜 진짜 씨. 엄마한테 쌍욕하고 나서부터 내 그 인간을 안 봤어 진짜. 엄마한테 무슨 욕을 했길래 그래? 쌍욕을 했다니까 그 자가. 엄마 앞에서? 그럼 악어의 눈물이다. 지금 울고 짜고 하지? 악어의 눈물이다 내가. 와, 충격적이죠? 엄청 충격적이죠? 이런 인간입니다. 온갖 쌍욕을 박아버려요. 근데 이 누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애들 듣는 데서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이 누나라는 분은 정말 심성이 곧고 착한 분이구나. 잘 몰라요. 누나가 김용남이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거의 잘 모르는 상태인 경우가 많고, 동생한테 들으면서 5억을 왜 빌렸어? 이런 걸 막 물어보죠. 그러니까 동생이 열받아가지고 막 쌍욕을 하는데 애들 듣는 데서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나는 굉장히 심성이 곱고 착한 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누나의 목소리를 또 들어볼 건데, 왜 김용남이 이렇게까지 됐는지 어렸을 때 자라온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생각부터 어려서부터 이렇게 예뻐 해가지고 우리도 다 그냥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적응이 돼서 살다 보니까 그리고 얘가 또 잘나기도 잘났고 공부도 잘하고 키도 어렸을 땐 컸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해서 막 받들듯이 엄마가 특히 엄청 신처럼 받들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얘가 오만해져가지고 얘는 이제 점점 크면서 엄마 아빠가 이제 돈이 그때 뭐 평범하게 사니까 얘는 욕심은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우리 집은 이 정도니까 그 욕심 뭐 부모가 이제 배움이 많지 않으시니까 옛날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엄청 무시를 많이 했어요 엄마 아빠를. 근데 지금 자기가 엄청 무슨 여자인 거 마냥 코스프레를 다 하니까 나는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답답한 거죠.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같이 쓰러지셔서 아주대학병원에 같이 병실은 따로지만 입원을 약간 낮에 겹치게 입원하고 계셨는데, 아버지 태어나시고 나니까 아무래도 혼자 생활이 안 될 것 같아서 요양원에 모셨는데요. 용남이 한 번도 안 왔고요, 2년 동안. 10원 한 장은 주면 안 돼. 받아가지고. 용남이가 돈 얼마 줘요? 아버지한테 한 달에 얼마씩 줘? 190 얼마. 그 서초 학급일 그거 팔아가지고 나한테 한 푼도 안 주고 그냥 한 달에 월 190만 원씩 주는데. 200만 원도 아니고 190만 원씩 줘? 아줌마 비용은? 그럼 내가 다 주는 거지. 아줌마 비용도 이 돈에서 나간다고요? 그래. 관리비 이런 것도 다 여기서 나가고? 그 관리비도 내가 내는 거지. 세금은? 세금도 다 내가 내는 거야. 그 190만 원씩 주는 거 가지고 그냥 관리비 뭐 병원비 다 해서. 용남이한테 전화해서 달라고 그래. 그 새끼가 참, 그 새끼 전화도 안 받아요. 에? 아버지 전화 안 받아? 전화 안 받으면 그 다음에 전화도 안 오고 다시? 통화가 안 돼 그러면 걔랑은? 통화가 안 돼. 자, 충격적이죠? 김용남의 누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가 너무 오냐오냐 키웠다. 그럴만한 게 이 누나랑 8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김용남이 어렸을 때부터 수제 소리를 듣고 자랐단 말이에요. 또 서울대 가고 검사도 되고 공부머리는 어마어마한 놈이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떠받들듯이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 인성이 이 모양 이 꼴이 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190만 원을 받는데 그걸로 아줌마 비용, 요양병원인 걸로 보이죠. 아줌마 비용도 내고 관리비도 내고 세금도 그걸로 낸다. 근데 아까 김용남이 동생한테 뭐라 그랬죠? 190만 원씩 주는 걸로 한 4, 5천 모였을라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때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있는 건지 아니면은 따로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아줌마 비용, 관리비, 세금 190만 원으로 해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4, 5천 모였을라나? 이런 얘기를 한다고? 야, 진짜 대박이죠. 서초 아크빌을 팔아서 13억 2천이 김용남에게 생겼습니다. 아빠랑 김용남이랑 공동 명의였어요. 서초 아크빌이. 근데 그거 팔 돈을 아빠한테는 10원 한 푼 안 줬다는 거예요. 참, 진짜. 와, 너무너무 충격적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전화도 안 받는다. 그 새끼 그래요. 아버지가. 자, 간장 행상. 이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진짜로 행상을 하셨나요? 아니요. 간장 행상 듣는 게 처음이고요. 네. 제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사립초등학교 다녔을 때 1학년 때 용남이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간장 행상을 하면서 간장 행상은 뭐예요? 몰라요. 예. 간장 행상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제가 사립초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엄마가 이렇게 돈에 쪼달려서 얘기하는 기억은 제가 없거든요. 네. 근데 걔가 태어났을 때는 제가 1학년 때 태어났는데 네. 걔가 몇 살 때 기억을 하고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누나는 사립초등학교를 다녔고 초등학교 1학년 때 김용남이 태어났다. 8살 차이다. 간장 행상 들어본 적도 없다. 이 누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범한 집안이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립초등학교를 보내는 건 평범한 집안은 아니겠죠. 근데 이 누나가 보기에 자기보다 더 부자들은 많이 있으니까 사립초등학교를 다녔지만 엄청난 부자는 아니었던 걸로 느껴지죠. 이 누나의 말에 의하면. 그러면서 내가 어렸을 때 돈이 쪼들린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좀 넉넉한 편? 요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거짓말이에요. 간장 행상.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개총수가 하는데요. 이것도 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동생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두렵다고도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권력을 갖게 되면 자신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취재진에게는 나는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